우리 엄마 평생의 가장 큰 후회는 나를 오씨 집안에 시집 보낸 것이다. 엄마는 단 한 번도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다. 하지만 나는 안다. 엄마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시어머니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볼 때면 엄마의 손은 치맛자락을 미세하게 꽉 쥐었다가 이내 스르르 풀곤 했다. 그러고는 웃으며 말했다. 서영아, 너만 잘 살면 됐다. 엄마가 폐암 진단을 받던 날, 나는 병원 비상구 계단에 20분이나 쪼그려 앉아 있었다. 일어설 때는 다리에 쥐가 나서 감각조차 없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엄마는 암 확진을 받기 6개월 전부터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다. 엄마가 서랍에서 그 통장을 꺼냈을 때 나는 난생 처음 보는 계좌번호와 내 눈을 의심해 3번이나 다시 세어본 어마어마한 금액을 마주해야 했다. 엄마가 말했다. 서영아, 이건 내 퇴직금이랑 연금 모은 거다. 원래는 너한테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살아서 다 쓰고 가야 할 것 같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 엄마가 그저 평범한 은퇴 공무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최서영 씨, 어머님 CT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담당 선생님께서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와보시는 게 좋겠다고 하십니다. 아내 최서영은 수원에 있는 낡은 주공 아파트 거실에 서서 왼손으로는 휴대전화를 쥐고 오른손으로는 여전히 다리미를 꾹 누르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경기권 대학병원 호흡기내과 간호사의 목소리는 무언가를 놀라게 할까 봐 조심하듯 아주 낮게 깔려 있었다. 창밖 아래로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아이들 가방에 달린 열쇠고리가 짤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영은 다림판 위에 놓인 남편 오재민의 하얀 와이셔츠를 내려다보았다. 깃은 이미 빳빳하게 펴졌지만 소매 끝은 아직 구겨져 있었다. 갑자기 다리미에서 칙하고 뜨거운 스팀이 뿜어져 나왔다. 펄펄 끓는 열기가 서영의 손등을 훅 덮쳤고 피부는 순식간에 벌겋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손을 움츠리지 않은 채 그저 천천히 다리미를 거치대 위에 내려놓았다. 지금 가겠습니다. 서영이 대답했다. 간호사는 서영이 말뜻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려는 듯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가능하면 오늘 안으로 오시는 게 좋습니다. 윤정숙 환자분 보호자께서는 얼굴을 뵙고 직접 설명을 들으셔야 하거든요. 서영은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부엌에 있는 전기밥솥은 이미 보온으로 넘어간 지 오래였고 세탁기 남은 시간은 1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시어머니 김영자 여사는 바로 전날 전화를 걸어와 주말에 천안에서 올라갈 테니 미리 김치냉장고를 싹 비워두라고 통보했다. 여자가 집구석에 있으면서 어른들 드실 거는 항상 제일 좋은 자리에 둬야 하는 법이라는 말과 함께 서영은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쑤셔 넣고 안방으로 들어가 외출복으로 갈아입었다. 옷장 문을 열자 제일 바깥쪽에는 남편이 내일 출근할 때 입을 겉옷이 걸려 있었다. 중견건설회사 현장 소장으로 일하는 남편의 셔츠와 재킷에는 늘 시멘트 먼지가 희끄무레하게 묻어 있었다. 예전 같으면 서영은 그 먼지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털어냈을 것이다. 마치 이 집안에 낀 보이지 않는 먼지를 닦아내듯이. 하지만 그날 그녀는 옷을 털지 않았다. 가방을 챙겨 들고 집안의 전원을 차단한 뒤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을 나섰다. 띠릭하는 도어록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유난히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병원 호흡기내과는 3층이었다. 서영이 헐레벌떡 도착했을 때 어머니 윤정숙 여사는 진료실 박대기 의자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다. 올해 64. 짧게 친 머리칼 사이로 희끗희끗한 새치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손에는 낡은 에코백 하나를 들고 있었다. 가방 입구 밖으로는 병원에서 타온 약봉투가 삐죽 튀어나와 있었다. 어머니는 퇴직하기 전까지 정부 관공서에서 행정직 공무원으로 일하셨고 서영은 늘 남들에게 어머니를 그렇게 소개해왔다. 왔니? 어머니가 고개를 들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오는 길에 차는 안 막히고? 서영은 어머니 곁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는 얇은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다.
겉표지 모서리가 하얗게 달아있는 수첩 안에는 영수증 몇 장이 끼워져 있었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 뭐래? 어머니는 수첩을 덮어 에코백 안에 집어넣으며 평소와 다름없는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너 오면 같이 들어오라고 하시더라. 서영은 엄마가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닌지 묻고 싶었지만 그때 진료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이름을 불렀다. 윤정숙 환자분, 보호자분과 함께 들어오세요. 진료실 안은 소독약과 복사 용지 냄새로 가득했다. 의사는 모니터에 CT 영상 사진을 띄워놓고 마우스로 몇 군데를 짚어가며 설명했다. 화면 가득 흑백의 얼룩만 보일 뿐 서영은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었지만 의사의 말은 빙빙 돌려 말하는 법이 없었다. 폐선암 3기. 최대한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수입산 면역 항암제를 사용하면 암세포를 통제할 기회가 생기고 3년 생존율도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3주에 한 번씩 투여해야 하는데 1회 투여당 약 480만 원이 듭니다. 게다가 환자의 반응에 따라 치료 방안을 계속 조정해야 하고요. 의사는 비용이라는 두 글자를 말할 때 서영을 한번 힐끗 보고는 다시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차분했다. 만약 그 약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는 들고 있던 볼펜을 내려놓으며 조금 더 신중한 어조로 말했다. 다른 표준 치료 방안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윤 선생님의 현재 상태를 고려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 방식을 먼저 고려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아직 체력적으로 버티실 만한 상태라 시도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서영은 스팀에 데었던 손등이 욱신거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 통증은 뒤늦게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스멀스멀 배어나왔다. 서영이 물었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서영을 바라보았다. 서영아, 급하게 생각할 거 없어. 집에 가서 천천히 상의해보자. 서영은 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의사만 똑바로 응시했다. 가장 빨리 하면 언제부터 맞을 수 있나요? 의사는 투여 전 사전 검사와 평가 일정을 잡아야 하며 결과가 적합하면 다음 주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병원을 나섰을 때는 이미 사방이 어둑어둑해져 있었다. 어머니의 걸음걸이가 눈에 띄게 느려져서 서영이 옆에서 부축하며 계단을 내려왔다. 원래 어머니는 관악구에 있는 작은 빌라에 혼자 살며 늙은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베란다에는 페퍼민트를 기르고 있었다. 서영이 갈 때마다 어머니는 민트 잎을 조금 뜯어 따뜻한 물에 우려주며 향기를 맡으면 머리가 맑아진다고 하셨다. 하지만 그날 어머니는 관악구로 돌아가지 않았다. 서영은 어머니를 모시고 수원집으로 향했다. 택시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차창 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유리창에 비친 어머니의 옆얼굴은 종이장처럼 얇아 보였다. 서영아, 어머니가 불쑥 입을 열었다. 내 시어머니는 요새도 자주 올라오시니? 서영은 핸드백 끈을 꽉 쥔 채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자주 오시긴. 주말에나 한 번씩 오시지.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서영은 잘 알고 있었다. 어머니 평생의 가장 큰 뼈저린 후회가 바로 딸을 옷이 집안에 보낸 것이라는 사실을. 어머니는 겉으로 내색한 적이 없었다. 결혼식 날에도 신부 대기실에서 서영의 웨딩드레스 자락을 매만져주며 그저 사람이랑 부대끼며 살 때 가장 중요한 건 너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란다라고만 하셨다. 그 후로 집에 오실 때마다 거실 소파에 상전처럼 앉아 서영을 부려먹는 시어머니와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며 꿀 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는 사위의 꼴을 볼 때면 어머니는 치맛자락을 말아 쥐었다가 조용히 풀며 웃어 보이셨다. 서영아, 너만 잘 살면 됐다 하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영은 엄마를 위해 전복죽을 끓였다. 하지만 엄마는 몇 숟갈 뜨지도 못한 채 입맛이 없다며 작은 방으로 들어가 누우셨다. 남편 오재민은 밤 11시가 훌쩍 넘어서야 기어들어왔다. 도어록이 띠릭하고 열릴 때 서영은 식탁에 앉아 통장을 노려보고 있었다. 신한은행 통장. 잔액은 1억 300만 원. IT 회사에서 8년 동안 회계 업무를 보며
악착같이 모은 월급과 결혼 전에 알뜰살뜰 모아둔 비상금을 합친 돈이었다. 이 아파트 전세금은 2억 4천만 원이었다. 그중 1억 3천만 원이 서영이 결혼 전에 모은 돈에서 나갔다. 남편이 나머지 반을 냈고 거기엔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끼어 있었다. 결혼할 때 시어머니는 부부가 한 집에서 살 건데 네 돈 내 돈 따질 게 뭐 있니? 다 한 식구지라고 말했다. 그때 서영은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결혼이라는 게 숫자를 섞고 삶의 궤적마저 한데 뒤섞는 과정이라고 순진하게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단돈 10원까지 쪼개서 계산해야 했다. 3주에 480만 원씩 1년이면 대략 8천만 원이 넘게 깨진다. 거기다 검사비, 입원비, 교통비, 간병용품비까지. 만약 전세 만기가 돌아와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거나 남편이 덜컥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자고 우기기라도 하면 지금 그녀 손에 있는 돈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남편은 구두를 훌렁 벗어 던지고 현관 의자에 대충 가방을 팽개쳤다. 아직 안 잤어. 남편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식탁 쪽으로 다가왔다. 장모님은 좀 어떠셔? 서영이 고개를 들었다. 폐선암 3기래. 의사가 면역 항암 치료를 권하더라. 남편의 손놀림이 멈칫했다. 암이라고? 남편은 의자를 빼고 앉아 미간을 팍팍 문질렀다. 치료비는 어떻게 된대? 서영은 통장을 덮고 그 위에 손가락을 얹었다. 엄청 비싸. 한 번 맞을 때마다 480만 원 정도 들어가. 3주에 한 번씩. 남편은 몇 초간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더니 띠링하고 울리는 휴대전화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현장 단톡방에 누군가 야간 공사 사진을 올린 모양이었다. 의료보험 안 돼? 남편이 물었다. 안 돼, 비급여야. 남편은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엎어놓았다. 일단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장모님 연금 나오잖아. 공무원 은퇴하셨으니까 연금 받으시지 않아? 나오지. 하지만 그걸로는 턱도 없어. 남편은 서영을 쳐다보며 슬며시 목소리를 깔았다. 서영아, 우리도 당장 집 문제가 걸려있잖아. 내년에 전세 만기되면 집주인이 분명 보증금 올려달라고 할 텐데. 엄마도 애 문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고 난리시고. 결혼 6년 차지만 둘 사이엔 아이가 없었다. 시어머니는 결혼 3년 차부터 집에 올 때마다 노랫가락처럼 애 타령을 해댔다. 여자가 35 넘으면 애 들어서기 힘들다느니 서영이가 회사 일에만 미쳐서 오씨 집안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한다느니 하면서 서영이 남편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래서 내 말은? 남편은 슬그머니 시선을 피했다. 내 말은 다른 방법이 없나 찾아보자는 거지? 아예 치료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 서영은 통장을 챙겨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에 넣었다. 서랍이 탁 닫히는 순간 거실에서 남편이 텔레비전을 켜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는 아주 작았다. 그날 밤 서영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작은 방에서 이따금 들려오는 엄마의 잔기침 소리가 마치 가느다란 실처럼 그녀의 마음을 팽팽하게 당기고 있었다. 첫 결제는 일주일 뒤에 이루어졌다. 병원 무인 수납기 앞에는 사람들이 몇 명 줄 서 있었다. 서영은 카드를 손에 쥔 채 화면 앞에 섰고 뒤에 서 있던 누군가가 헛기침을 했다. 화면에 찍힌 금액은 480만 원이 넘는 숫자였다. 서영의 손가락은 확인 버튼 위에서 무려 5분이나 허공을 맴돌았다. 어머니는 멀찍이 떨어진 대기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에코백 끝만 만지작거리고 계셨다. 딸을 재촉하지도 쳐다보지도 않으셨다. 서영은 카드를 꽂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확인을 눌렀다. 안내 음성이 울렸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기계가 영수증을 뱉어냈다. 서영은 영수증을 반으로 접어 가방에 쑤셔 넣었다. 잠시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마치 까마득히 높은 곳에서 훌쩍 뛰어내린 기분이었다. 바닥에 떨어질 때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이미 발바닥 끝에서부터 찌릿한 감각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고 통장 잔액은 5,700만 원으로 곤두박질 쳤다. 서영은 투잡을 뛰기 시작했다. 낮에는 IT 회사에서 회계장부를 뚫어져라 쳐다봤고 퇴근 후에는 중소기업의 외부 기장 알바를 도맡았다.
식탁은 그녀의 두 번째 책상이 되어버렸다. 그 와중에도 남편의 와이셔츠는 다려야 했고 툭하면 걸려오는 시어머니의 전화도 받아야 했으며 엄마의 약 복용 시간과 병원 진료일도 까먹으면 안 됐다. 새벽 2시, 거실에는 여전히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서영의 손마디가 뻣뻣하게 굳어갔다. 이따금 엄마가 작은 방에서 나와 카디건을 걸치고 문가에 우두커니 서 있곤 했다. 서영아, 그만 자라. 엄마가 조그맣게 속삭였다. 서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이것만 끝내고 잘게. 엄마 먼저 들어가 누워. 엄마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돌아서서 문틀을 짚는 엄마의 움직임은 이 집에 자신의 존재감조차 더하고 싶지 않다는 듯 아주 가벼웠다. 하루는 남편이 늦게 퇴근해서 식탁 앞에 앉아있는 서영의 새하얗게 질린 얼굴을 보게 되었다. 너 요새 살 좀 빠졌냐? 남편은 외투를 의자 등받이에 걸치며 물었다. 얼굴색이 안 좋네. 서영이 고개를 들자 핏발이 선 두 눈이 보였다. 요즘 일이 좀 많아서. 남편은 그 자리에 서서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때마침 울리는 휴대전화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화면을 힐쩍 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다. 네, 부장님. 지금 도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가며 방문을 닫기 전 덧붙였다. 너도 일찍 자라. 다음 날도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출근했고 역시나 새벽까지 야간 근무를 핑계로 들어오지 않았다. 이 집안의 골마 터진 문제를 쑤셔놓은 장본인은 다름 아닌 신우이 오수지였다. 신우이는 같은 아파트 단지 고작 2동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다. 툭하면 오다 들렀다며 서영의 집을 자기 집 안방처럼 들락거렸다. 헤어드라이어를 빌려가기도 하고 김치냉장고에서 김치를 덜어가기도 하고 애 학원이 이 근처라며 잠깐만 봐달라고 애를 들이밀기도 했다. 서영은 웬만하면 집안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꾹꾹 참고 넘어갔었다. 그달 초 신우이가 화장솜을 빌려달라며 들이닥쳤다. 서영은 부엌에서 엄마를 위해 영양죽을 끓이고 있었고 신우이는 혼자 안방으로 쏙 들어갔다. 새언니, 내가 그냥 꺼내갈게. 신우이 특유의 얄미운 목소리가 들렸다. 서영은 그저 물건만 챙겨 나올 줄 알고 굳이 따라 들어가 확인하지 않았다. 며칠 뒤 천안에 있던 시어머니가 KTX를 타고 수원으로 쳐들어왔다. 그날 오후 서영은 가스레인지 앞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다. 냄비 속에서는 뽀글뽀글 거품이 일었고 한약재 냄새와 쌀내음이 뒤섞여 났다. 엄마가 맛 검사를 마치고 와서 입맛이 없으신 터라 죽을 아주 푹 퍼지게 끓일 참이었다. 띠릭하고 도어록이 열렸다. 서영은 남편이 일찍 퇴근한 줄 알고 손을 대충 닦고 현관으로 나갔다. 그런데 커다란 토트백을 든 시어머니가 현관문에 버티고 서 있었다. 짙은 보라색 코트를 입고 머리를 팽팽하게 묶어 올린 시어머니는 들어올 때부터 미간에 굵은 주름을 잡고 있었다. 어머님, 올라오신다고 왜 미리 연락 안 하셨어요? 서영은 허리를 굽혀 실내화를 꺼냈다. 시어머니는 실내화로 갈아 신지도 않고 흑발로 거실에 성큼성큼 들어와서는 들고 있던 가방을 거실 테이블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내팽개쳤다. 야, 최서영.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납덩이를 얹은 것처럼 무겁고 싸늘했다. 내가 지금 그 통장에 있는 돈을 뭉텅뭉텅 빼다 쓰고 있다며? 실내화를 내밀던 서영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부엌에서는 죽이 끓어넘치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어머님, 도대체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으셨어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다. 어디서 들었는지가 뭐가 중요해? 너, 그 돈 다 내 친정엄마한테 쏟아붓고 있는 거 맞아, 아니야? 서영은 들고 있던 실내화를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았다. 네, 저희 엄마 병원비로 쓰고 있습니다. 뭐, 그 암인가 뭔가 걸렸다는데 애미 말하는 거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다. 내가 똑똑히 말해두는데 그 돈 한 푼이라도 내 금형 짧은 애미한테 갖다 바칠 거면 당장 이 집구석에서 짐 싸서 나가. 이 집 돈은 내 손주 물려줄 돈이지 어디 다 죽어가는 남의 식구 초상 치르는 데 쓸 돈인 줄 알아? 부엌에서는 결국 죽이 끓어넘쳤다.
하얀 미음이 가스레인지 상판 위로 흘러내리며 치익하고 타들어가는 냄새가 났다. 거실과 부엌 사이에 선 서영은 손에 쥔 국자를 부러질 듯 꽉 움켜쥐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시어머니는 자기 말이 심했다는 자각조차 없는 듯 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다리를 꼬며 말을 이어갔다. 너, 우리 오씨 집안에 시집 왔으면 오씨 집안 사람이야. 내 친정엄마는 자기 팔자대로 사는 거고. 내가 그렇게 큰돈을 쌈짓돈 쓰듯 빼내면서 우리 재민이한테 물어는 봤어? 나한테 묻기나 했냐고? 결혼했으면 내 돈이 다 내 돈인 줄 아냐? 서영은 묵묵히 가스레인지 불을 껐다. 넘쳐 흐른 죽을 닦지도 않았다. 국자를 싱크대 볼에 던져 넣고는 수건으로 손을 벅벅 닦았다. 그 수건은 엄마가 관악구 집에서 직접 가져다 준 아주 보드라운 면수건이었다. 서영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는 것을 본 시어머니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다. 내가 지금 재민이한테 전화해봐야 소용없어. 걔도 내가 오늘 와서 허락받고 온 거니까. 서영의 손이 우뚝 멈췄다. 아주 미세한 떨림이었기에 시어머니는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서영의 귓가에는 무언가 와장창 박살나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그건 냄비나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남겨두었던 아주 얄팍한 여지가 무너지는 소리였다. 그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 연락처 앱을 열고 엄마 그룹 아래에 있는 번호 하나를 찾았다. 저장된 이름은 신 실장이었다. 신호가 가자마자 전화가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로 중후하고 차분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서영 씨. 서영은 싱크대 앞에 서서 채 푸지 못한 냄비 속의 죽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입을 뗐다. 신 아저씨. 엄마가 전해달라고 하셔서요. 그것을 꺼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요? 상대방은 군더더기 질문을 하지 않았다. 정숙 여사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신 실장이 대답했다. 내일 사람을 그쪽으로 보내겠습니다. 서영 씨는 신분증만 준비해 두십시오. 서영은 전화를 끊었다.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이 도대체 무슨 물건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 눈에 보인 것은 서영이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찔러 넣고 행주를 빨아 가스레인지를 무덤덤하게 닦기 시작하는 모습뿐이었다. 너 방금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시어머니가 서영을 쏘아보았다. 친정 쪽 사람이야? 내가 지금 외부 사람 불러서 나를 힘으로 눌러보겠다 이거지? 서영은 눌어붙은 죽 자국을 닦아내며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죠. 시어머니가 펄쩍 뛰며 일어났다. 너 지금 나보고 나가라고 했냐? 저희 엄마 조금 있으면 약 드시고 쉬셔야 해요. 여기서 큰 소리 내시면 곤란합니다. 내가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시어미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시어머니는 가방을 횡락가채듯 들고 부엌 입구로 성큼 다가갔다. 서영아, 너 똑똑히 기억해둬라. 우리 오씨 집안 아니면 다 죽어가는 애미 모시고 내년 혼자 퍽이나 잘 살 줄 알아? 서영은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쾅 소리를 내며 현관문을 박차고 나간 뒤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이윽고 작은 방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아침보다 헬쑥해진 얼굴의 엄마가 문가에 서 있었다. 서영아, 엄마가 서영을 애처롭게 쳐다보았다. 사돈이 다 퍼붓고 가셨니? 서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몸을 돌려 국자로 죽을 퍼 그릇에 담았다. 엄마, 나와서 죽부터 조금 먹어. 엄마는 제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서영은 식탁 위에 죽 그릇을 내려놓았다. 숟가락을 쥔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집어들고 또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엄마가 다가와 딸의 떨리는 손을 살포시 포개 쥐었다. 미안하다. 서영은 고개를 숙인 채 엄마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예전 관공서 사무실에서 만년필로 글씨를 쓰고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고 서류를 정리하던 그 손 어린 시절 서영의 머리를 따아주고 교복을 손빨래하고 귤껍질을 까주던 바로 그 손이었다.
지금은 살이 쏙 빠져 마디가 앙상하게 붉어지고 가죽만 뼈에 얇게 들러붙어 있었다.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서영이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 날 오후,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까만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섰다. 베란다에서 그 차를 내려다볼 때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죽치고 앉아 있었다. 오전부터 또 들이닥쳐서는 어제는 내가 홧김에 좀 심하게 말했다느니 변명을 늘어놓더니 이내 본색을 드러냈다. 그래도 돈 문제는 까놓고 얘기해야지. 내 친정에 정돈이 없다면 우리 집안에서 모른 척할 사람들도 아니다만 남편 몰래 그렇게 큰 돈을 맘대로 빼다 쓰는 건 아니지. 서영은 차 한 잔 내오지 않은 채 딱 잘라 말했다. 조금 있으면 손님 오실 겁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보낸 회사 후배쯤 되려니 생각했는지 소파에 엉덩이를 뭉개고 앉아 버텼다. 딩동. 초인종이 울리고 서영이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짙은 회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깍듯이 서 있었다. 머리에는 포마드를 발라 단정히 넘겼고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남자는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며 어르신의 보호자를 대하는 깍듯한 태도로 입을 열었다. 최서영 씨 되십니까? 신동욱이라고 합니다. 정숙 여사님께서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그 남자의 구두코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광이 번쩍번쩍 나는 고급 수제화는 동네 심부름꾼이 신을 만한 물건이 아니었다. 신 실장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서류 봉투만 서영에게 조심스레 건넸다. 정숙 여사님 말씀이 안에 든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탁 처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시면 내일 오전 지정된 법무법인 사무실로 나오시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사님 본인 서명과 위임장 작성은 이미 모두 마친 상태라 서영 씨께서 직접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서영이 봉투를 받아 들었다. 감사합니다. 신 아저씨. 정숙 여사님 옥체는 좀 어떠십니까? 신 실장이 물었다. 오늘은 종일 주무시고 계세요. 신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사님께 전해주십시오. 옛 동료들 모두 잊지 않고 염려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주저 말고 연락 주십시오. 도어록이 닫히자마자 시어머니가 용수철처럼 튕겨 일어났다. 저 사람 누구냐? 서영은 식탁 위에 봉투를 툭 내려놓았다. 대답 대신 싱크대로 가 손을 깨끗이 씻고 물기를 닦아낸 뒤에야 식탁 앞에 앉아 봉투를 뜯었다. 봉투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었다. 하나는 국민은행 통장. 예금주는 윤정숙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퇴직금 정산 증명서였다. 서류 하단에 찍힌 관인의 이름을 서영은 한참 동안이나 응시했다. 청와대 비서실. 붉은 도장 옆에 닿은 서영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고 숨소리가 옅어졌다. 엄마는 퇴직하기 전 그저 그런 말단 공무원이 아니었다. 적어도 서영이 알고 있던 그런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었던 것이다. 엄마는 역대 정권의 청와대 비서실에서 행정관으로 무려 32년을 꼬박 근무했다. 32년치 퇴직금과 공무원 연금 누적액, 거기에 그동안 안전자산에 굴려 얻은 투자 수익까지 모조리 그 통장 하나에 압축되어 있었다. 서영은 통장을 펼쳐 최종 잔액이 찍힌 줄을 확인했다. 6억 8,400만 원. 서영은 영의 개수를 3번이나 다시 세어보았다. 어느새 시어머니가 식탁 옆까지 다가와 목을 빼고 엿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어른으로서 기를 살리려 거들먹거리더니 서류에 적힌 글자들을 훑어내려가는 순간 안면 근육이 서서히 굳어갔다. 이윽고 통장에 찍힌 9자리 숫자를 본 시어머니의 손에서 쨍그랑하고 찻잔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뜨거운 찬물이 발등으로 튀었지만 시어머니는 피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이게 다 내 친정엄마 돈이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바싹 말라 있었다. 서영이 싸늘한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 이 돈은 저희 엄마가 32년 동안 일한 월급과 퇴직금입니다. 어머님 아들 돈은 단 1원도 섞여 있지 않아요. 그녀는 통장을 덮어 탁자 가운데로 밀어놓았다. 제 엄마 돈으로 제 엄마 병원비 쓰겠다는데 어머님이 무슨 자격으로 감나라 배나라 하시는 겁니까? 시어머니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차마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몇 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의 표정이 싹 바뀌었다. 수치심이나 미안함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미친 듯이 주파나를 튕긴 끝에 찾아온 초조함이었다. 서영아. 내가 어제는 너무 급해서 말이 좀 헛나왔다. 시어머니는 의자 등받이를 꽉 움켜쥐었다. 사돈어른께서 이렇게 준비해두신 줄 내가 알았겠니? 너도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어차피 다 한 식구인데 이렇게 얼굴 붉힐 필요 뭐 있니? 서영은 시어머니의 발치로 시선을 던졌다. 깨진 사기그릇 조각 사이로 찬물이 스며들어 마루 틈새를 적시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어제 거실에서 악을 쓰던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거실을 찢어놓을 듯 생생했다. 금형 짧은 애미한테 갖다 바칠 거면 남의 식구 초상 치르는데 쓸 돈인 줄 알아? 시어머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서영은 언성을 높이지도 않았다. 어머님. 저희 엄마가 비록 은퇴하셨지만 청와대 비서실에서 32년 동안 일하며 쌓아온 인맥은 아직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만약 이 녹음 파일이 예전 엄마 직장 동료들 귀에라도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쌍욕을 퍼붓고 싶었지만 감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을 녹음하다니 제정신이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식탁 위에 턱 버티고 있는 통장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도저히 들어 올릴 수 없는 바위처럼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냐? 마침내 시어머니가 쥐어짜듯 한마디 내뱉었다. 서영은 휴대전화를 쓱 집어넣었다. 협박이 아니라 이제부터 어머님이 내뱉으신 말에는 뼈저린 대가가 따를 거라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시어머니가 허리를 굽혀 깨진 찻잔 조각을 줍다가 뾰족한 파편에 손을 찔려 흠칫 놀랐다. 서영의 집에 올 때마다 빗자루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하던 양반이 그날은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찻잔 조각을 한데 모으고 있었다. 서영은 끝내 손을 보태지 않았다. 그날 밤 남편이 들어온 시간은 자정이 다 되어서였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환하게 불이 켜진 거실이 보였다. 서영은 식탁 앞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통장 하나와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작은 방 문틈으로는 빛 한 줄기 새어 나오지 않았다. 엄마는 일찍 주무시고 계셨다. 구두를 벗는 남편의 동작이 평소보다 유난히 느렸다. 우리 엄마한테 전화 왔더라. 남편이 입을 뗐다. 서영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대꾸했다. 뭐래? 남편은 식탁 쪽으로 다가와 의자를 빼고 앉더니 슬며시 통장으로 시선을 던졌다가 잽싸게 거두어들였다. 장모님 예전에 청와대에서 일하셨어? 서영이 남편을 노려보았다. 너 오늘 내 엄마가 쳐들어와서 내 통장 내놓으라고 할 거 알고 있었지? 무릎 위에 올려둔 남편의 손가락이 바지 솔기를 톡톡 두드렸다. 5초. 나는 그냥 남편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작했다. 그 돈이면 더 큰 평수로 이사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서영은 마침내 온전한 한 문장을 다 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 엄마가 나보고 짐 싸서 꺼지라고 했을 때 너도 동조한 거구나. 남편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서영이 계속 캐물었다. 어제 내 엄마가 여기 오기 전에 무슨 말 할지 다 알고 있었지? 남편이 짜증 섞인 얼굴로 고개를 쳐들었다. 서영아. 말 좀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지 마. 우리 엄마 연세도 있으시고 말본세가 좀 험해서 그렇지. 시작은 다 우리 잘 살라고 하신 말씀 아니야? 우리 결혼 6년 차야. 애 문제도 그렇고 집 문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다 고려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 엄마 목숨은 내 그 고려 대상에 아예 빠져 있고. 남편이 미간을 팍 구겼다. 내 말이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럼 무슨 뜻인데? 서영은 통장을 손으로 밀쳐냈다. 나는 낮에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외주 기장 알바 뛰면서 3주마다 수백만 원씩 병원비 결제했어.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치료는 잘 돼가냐고 물어본 적 있어? 내가 하루에 몇 시간 자는 줄이나 알아? 넌 그저 살 좀 빠졌냐고 한마디 툭 던지고는 다음날 보란듯이 야근 핑계대고 도망쳤잖아. 내 엄마가 와서 우리 엄마 명 짧다고 저주를 퍼부었는데
넌 그게 다 우리 생각해서 한 거라고?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너 지금 돈 좀 생겼다고 갑자기 사람 취급도 안 하네? 서영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문득 결혼 첫해 겨울의 기억이 스쳤다. 시어머니가 보름이나 집에 머물면서 매일 아침 6시마다 며느리를 깨워 북엇국을 끓이게 했다. 남편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며느리의 솜씨라면서. 그때 남편은 따뜻한 이불 속에 파묻혀 웅얼거렸었다. 내가 좀 참아라. 우리 엄마 나 혼자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잖아. 그 빌어먹을 참아라라는 말은 그 후로도 지겹게 반복되었다. 제사 때, 시어머니 생신 때, 시누이가 애 맡길 데 없다고 떠넘길 때, 시어머니가 며느리 친정 나들이 잤다고 잔소리할 때마다 꾹 참아. 다 같은 식구잖아. 우리 엄마 불쌍한 사람이잖아. 서영은 바보같이 믿었었다. 자신이 조금만 더 배려하고 이해하면 가정이 평화롭게 굴러갈 것이라고. 하지만 그 평화라는 건 모든 날카롭고 뾰족한 칼날을 오롯이 그녀의 맨몸으로 받아내야만 유지되는 껍데기였다. 돈이 생겨서가 아니야. 서영이 차갑게 쏘아붙였다. 내가 처음부터 내 고통을 빤히 알면서도 방관했다는 걸 내가 오늘에서야 드디어 깨달았기 때문이지. 남편의 목을대가 꿀꺽하고 넘어갔다. 서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통장과 서류를 가방에 쓸어 담았다. 내일 서류 처리하러 갈 거야? 앞으로 우리 엄마 병원비는 내가 신경 쓸 일 없을 거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다.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 최서영 기남편이 처음으로 성까지 붙여 그녀를 불렀다. 너 지금 장모님 돈 싹 다 뒤로 빼돌리겠다는 거냐? 서영은 가방 지퍼를 지직 올렸다. 그건 우리 엄마 돈이야? 빼돌리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야. 그 다음 일주일 동안 서영의 움직임은 아주 고요했다. 그녀는 곧바로 이혼을 요구하지 않았다. 먼저 엄마를 모시고 법무법인 사무실로 가서 엄마의 위임과 자필 서명을 받아 그 거액의 자산을 서영 명의의 신탁 계좌로 모조리 이전했다. 목적은 모친의 치료 및 생활비 보전. 사무실 직원은 아주 단호하게 설명했다. 단순히 가족끼리 구두로 딸 준다고 넘어가는 건 안 됩니다. 증여와 신탁은 서류를 남기고 세무 처리까지 절차대로 끝내야 뒤탈이 없습니다. 회의 테이블에 앉아 설명을 다 들은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원리원칙대로 해주세요. 서영이 계약서에 서명하려 할 때 펜 끝이 종이 위에서 0.5초쯤 멈칫했다. 엄마가 딸을 쳐다보았다. 서영아, 부담 가질 거 없다. 원래 다 내 몫으로 남겨주려던 거야. 근데 아무래도 살아서 다 쓰고 가야 할 것 같구나. 서영이 고개를 들었다. 엄마의 표정은 베란다에 화초 물 주러 간다는 듯 평온했다. 하지만 서영의 시선은 테이블 아래 수첩 모서리를 살며시 어루만지는 엄마의 손끝에 머물렀다. 그 낡은 수첩 안에는 엄마가 암 확진을 받기 6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온 계획표가 빼곡했다. 병원, 보험, 연금, 계좌번호, 믿을 만한 예전 직장 동료들의 연락처까지 항목별로 철저하게 분류되어 있었다. 엄마가 딸에게 무서운 병을 숨긴 이유는 딸이 돈이라는 무거운 짐에 먼저 짓눌릴까 봐 걱정했기 때문이었다. 엄마, 도대체 왜 한 번도 말을 안 한 거야? 서영이 물었다. 엄마가 피식 웃었다. 내가 그런 데서 일했다고 떠들면 뭐가 달라지니? 내가 어릴 땐 난 그냥 내 엄마였고 내가 시집간 뒤엔 그저 사돈댁일 뿐이야. 널 우습게 볼 사람들은 내가 예전에 무슨 서류에 도장을 찍었든 상관없이 존중하지 않는 법이란다. 서영은 고개를 푹 숙이고 계속해서 서명을 마쳤다. 같은 날, 그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다. 40대 초반의 여성 변호사는 서영이 쏟아내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료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시어머니의 수년간에 걸친 폭언과 간섭, 방관하는 남편의 태도, 병원비를 둘러싼 다툼, 녹음 파일, 그리고 시누이가 은행 거래 내역서를 몰래 찍어간 사건까지. 변호사는 섣불리 확답을 주지 않았다. 이혼 소송은 시간이 걸립니다. 정신적 학대나 경제적 통제는 증거의 연결고리가 중요해요. 남편분이 동의 안 하시면 길어질 겁니다.
하지만 혼인 전 전세 보증금으로 넣으신 1억 3천만 원은 자금 출처를 소명해서 확실히 묶어두고 위자료 청구도 진행하죠. 다만 위자료 액수는 현실적인 선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시누이분이 은행 거래 내역서 몰래 찍은 건 사진을 찍어 시어머니께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따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작정 싸우자는 게 아니라 남의 금융정보를 함부로 들여다보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한 겁니다. 서영은 휴대전화에 캡처해둔 메시지 내역과 시누이가 집에 들락거렸던 날짜 기록을 넘겼다. 그녀는 남의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보거나 불법적인 수단으로 증거를 찾지 않았다. 그 증거들은 훗날 시누이가 통화 중에 스스로 떠벌린 말들, 시어머니가 제 입으로 수지가 다 봤다더라고 떠벌린 녹음 파일, 그리고 서영 본인의 은행 거래 내역이 사진 찍혀 유포된 객관적 사실에서 나온 것들이었다. 자료를 뒤적거리던 변호사가 안경 너머로 서영을 쳐다보았다. 아주 빈틈없이 준비하셨네요. 서영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제가 회계 담당이잖아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장부대로 철저하게 계산해 봅시다. 시어머니가 두 번째로 찾아온 건 그로부터 열흘 뒤였다. 그날은 서영이 막병원 진료를 마치고 돌아와 엄마를 방에 눕힌 참이었다. 딩동, 초인종이 울려 현관문 외시경으로 내다보니 시어머니가 양손에 홍삼 세트와 한우 갈비 상자를 바리바리 싸들고 서 있었다. 서영은 문만 열어준 채 비켜서서 길을 터주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고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아이고, 서영아. 저번에는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나는지 말이 헛나왔다. 사돈어른 병화는 좀 어떠시니? 서영이 문틀에 선 채 말했다. 어머님, 저희 엄마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아시고 나서야 이렇게 찾아오신 건가요? 시어머니의 웃음기가 싹 가셨다. 이, 너는 어떻게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니? 나도 다 사돈어른 걱정돼서 이러는 거다. 홍삼이 몸에 좋고 고기도 좀 드셔야 항암 치료를 받을 기력이 생기시지. 의사 선생님이 치료 중에는 함부로 보양식 같은 거 드시지 말라고 하셨어요. 서영이 홍삼 쇼핑백을 힐끗 보았다. 한우는 도로 가져가세요. 시어머니가 쇼핑백 끈을 꽉 움켜쥐었다. 서영아, 이러지 마라. 내가 저번에 심한 말 한 건 맞지만 가족끼리 하룻밤 자고 나면 있는 거 아니니? 재민이도 요즘 속이 말이 아니다. 부부가 그래도 백년해로 해야지. 내 엄마 돈 어차피 나중에 다 내 거 될 텐데. 여자 혼자서 그 큰돈 쥐고 남편 그늘 없이 어떻게 살려고 그래? 나중에 다 내 거 될 텐데라는 대목에서 서영의 시선이 시어머니의 얼굴에 꽂혔다. 시어머니는 황급히 말을 덧붙였다. 내 말은 가족끼리 서로 돕고 챙겨야 한다는 거지. 내 엄마 병 다 나으시면 우리도 좋은 아파트로 이사가고 가질 준비도 슬슬 해야지 않겠니? 어머님, 서영이 단칼에 말을 잘랐다. 저 이미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준비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들고 있던 홍삼 세트가 스르르 아래로 쳐졌다.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이혼이요? 서영이 말했다. 그리고 아가씨가 제 은행 거래 내역 몰래 찍어간 거 고소장 접수할 겁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너 미쳤니? 수지가 내 시누이야. 걔가 그거 좀 봤다고 나한테 말해준 게 무슨 큰일이라고 경찰서까지 가? 집안 식구끼리 일을 바깥으로 돌려? 서영은 언성을 높이지 않았다. 제 금융정보를 불법으로 훔쳐보고 그걸 어머님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저를 압박하라고 일러바쳤죠. 이건 법적으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몸을 비집고 들어오려 했다. 비켜라. 나 당장 사돈어른 좀 만나야겠다. 사돈은 내가 이렇게 막 나가는 거 꿈에도 모르실 거라. 노인네가 병석에 누워있는데 내가 그 돈 빼돌려서 이딴 짓이나 꾸미고 내 양심에 가책도 없니? 서영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문틀을 꽉 잡았다. 저희 엄마도 다 아십니다. 이 서영이 말했다. 그리고 엄마가 다신 어머님 이 집에 발도 못 들이게 하라고 하셨어요. 안방에서 조그마한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소리를 엿들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당장 풀이 죽어 부드러워졌다. 아이고, 사돈어른 깨셨나 보네. 마침 잘 됐다. 내가 들어가서 문안 인사라도 좀 하고 올게. 서영은 시어머니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도어록의 닫힌 버튼에 손가락을 얹었다. 어머님, 그냥 돌아가시죠. 앞으로 미리 연락 안 하시면 문 안 열어드릴 겁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시어머니는 결국 본색을 드러냈다. 최서영, 너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할 거다. 시어머니가 이빨을 득득 깔며 저주를 퍼부었다. 이혼녀 꼬리표 달고 병든 애미 모시면서 나이도 적지 않은데 내가 어디 가서 좋은 사람 만날 줄 알아? 서영은 차갑게 문을 쾅 닫아버렸다. 띠릭.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는 아주 짧았다. 엄마가 카디건을 걸치고 방에서 나왔다. 표정엔 꾸짖는 기색이 없었다. 가셨니? 엄마는 현관을 가만히 응시하다 이내 입을 뗐다. 예전에 내가 이 집에 올 때마다 저기 저 소파에 상전처럼 앉아있는 내 시어머니를 볼 때면 널 당장 친정으로 데려가고 싶었다. 서영이 뒤를 돌아보았다. 엄마가 시선을 떨구었다. 하지만 내가 엄마 내 부부 문제에 참견하지 말라고 할까봐 두려웠어. 내 시어머니가 친정에서 간섭한다고 흉볼까봐 무섭기도 했고. 그래서 수년을 꾹 참았는데 결국 내 딸도 나처럼 꾹 참기만 했구나. 서영이 다가가 엄마를 의자에 살포시 앉혀드렸다. 엄마, 이제 우리 참지 말자. 신우이가 경찰서 출석 요구서를 받아든 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남편이 회사 비상계단에서 전화를 받자마자 신우이의 통곡 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터져나왔다. 오빠, 새언니 진짜 미쳤어? 내가 그깟 종이 쪼가리 한 번 봤다고 사람을 고소해? 개인정보 침해? 벌금형. 나중에 애 학교에 소문이라도 나면 내 꼴이 뭐가 되냐고. 남편은 목소리를 죽였다. 수지야, 일단 진정하고 울지 마. 내가 서영이한테 따져볼게. 따지긴 뭘 따져. 신우이가 악을 썼다. 엄마는 지금 밥도 못 넘기고 누워 계셔. 새언니 친정에 돈 좀 있다고 아주 우리 집안 사람들을 발밑에 깔아뭉개기로 작정했나 본데 오빠는 진짜 남자도 아니야?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리고 비상계단 구석에서 담배를 한 대 피웠다. 그는 평소 회사에서는 담배를 잘 피우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은 담배를 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공사 현장 일도 복잡한데 회사 내에 이미 자기 집구석 이혼 소송 중이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지나가던 상사가 무심코 보대리, 요새 집에 무슨 우환이 있어? 라고 툭 던진 한마디는 악의는 없었지만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집에 온 남편은 생전 처음으로 서영에게 버럭 화를 냈다. 너 진짜 수지한테까지 꼭 이래야겠냐? 남편이 소파에 가방을 팽개치며 소리쳤다. 수지 내 여동생이야. 남이 아니라고. 서영은 다음 주 엄마의 정기검진에 가져갈 서류들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있었다. 진료 기록지를 투명 클리어 파일에 반듯하게 끼워 넣고 똑딱이 단추까지 야무지게 채운 뒤에야 고개를 들어 남편을 쳐다보았다. 내 금융정보를 도둑처럼 훔쳐보고 그걸 내 엄마한테 일러 바쳐서 나를 압박하게 만들었잖아. 법적으로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는 거야? 남편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가족끼리 꼭 법대로 처리해야 속이 시원해? 서영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대꾸했다. 내 엄마가 우리 엄마 명짤 따고 악담 퍼부을 때는 가족 타령하더니 내 여동생이 내 통장 몰래 찍어갈 때도 가족 타령. 이제 내가 나를 지키겠다니까 또 법은 따지지 말자고 하네. 남편의 두 주먹이 꽉 쥐어졌다가 스르르 풀렸다. 서영아, 우리 진짜 이래야만 하냐? 그가 결혼 후 처음으로 애원하듯 내뱉은 말이었다. 서영은 그 얼굴을 빤히 응시했다. 예전 같았으면 변명하고 설득하며 편안하게 해주려 애썼을 테지만 지금은 그저 덤덤했다. 그녀는 서류 파일을 가방 안에 밀어넣었다. 재민아, 우리는 처음부터 이러고 살았어. 단지 그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나 혼자였을 뿐이지. 이혼 절차는 늦어름에 시작해 한겨울이 되어서야 마무리가 되어갔다. 남편은 처음에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사방팔방 전화를 돌리며
며느리가 돈 생기더니 변심했다느니, 사돈이 돈 없는 척 우리 집안을 속였다느니, 며느리가 시댁을 무시한다느니 떠들고 다녔다. 하지만 그 말이 돌수록 남편의 체면만 깎일 뿐이었다. 변호사가 증거를 정리해 내밀자 남편 측 변호사조차 은밀히 조언했다. 끝까지 소송으로 가면 시어머니의 오랜 폭언과 남편의 방관, 경제적 통제 증거가 모두 재판 기록에 남습니다. 건설회사는 외부 평판이 생명인데 가정 불화가 크게 알려지면 진급에 절대 좋을 게 없습니다. 신우이 건도 결과가 나왔다. 신우이는 서영의 화장대에서 은행 거래 내역서를 몰래 찍어 시어머니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사실을 시인했고 결국 벌금을 물게 되었다. 인생이 끝장날 정도의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집안에서 며칠 동안 눈물을 짜내기에는 충분한 타격이었다. 그 후로 신우이는 서영의 집에 단 한 번도 오지 않았고 단지 내에서 우연히 마주치기라도 하면 쥐새끼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도망가기 바빴다. 시어머니는 서영에게 몇 번 전화를 걸어왔다. 서영은 받지 않고 모든 연락을 변호사를 통해 처리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천안에 혼자 있는데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고 울다가 나중에는 아들이 마누라를 꽉 잡지 못해서 이 사단이 났다고 욕을 해댔다. 처음엔 꾸역꾸역 전화를 받던 남편도 점차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다. 다 같은 식구라며 끈끈한 척하던 사람들도 막상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오자 철저히 남 탓하기 바빴다. 협의 이혼 도장을 찍는 날, 법원 밖에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서영과 남편은 대기 의자에 빈자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았다. 시커먼 코트를 입은 남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4개월 동안 살이 쑥 빠져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져 있었다.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이혼 합의서 내용을 확인시켰다. 전세 보증금 중 서영의 특유재산인 1억 3천만 원은 전액 서영에게 반환. 남편은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신혼 가전과 가구는 서영의 목, 나머지 공동자산은 합의된 비율대로 처리. 남편은 가전과 가구 대목에서 낮게 중얼거렸다. 그 짐들 내가 가져가 봤자 성가실 텐데. 서영이 차갑게 응수했다. 내가 알아서 쓸 거야. 남편은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서명을 하기 직전 그가 불쑥 미련 가득한 목소리를 냈다.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순 없어? 장모님 치료도 안정됐다며.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펜을 쥔 서영의 손이 잠시 멈췄다. 4개월 전이었다면 저 말에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서영의 시선은 오직 서류 위 제 이름 석자가 적힐 빈칸만을 향해 있었다. 다시 시작한다고? 그럼 그 책임은 누구부터 지기 시작할 건데? 서영이 물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영은 거침없이 서명란에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펜촉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는 아주 가벼웠다. 하지만 그 서명이 끝나는 순간 서영을 올가매던 많은 낡은 호칭들이 등 뒤로 끊어져 나갔다. 아내, 며느리, 오씨 집안 여자. 그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한겨울 베란다에 바싹 말라 비틀어진 낙엽처럼 바람에 한 입 두 입 날아가 버렸다. 엄마의 치료가 14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종양 표지자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졌다. 검사 결과를 확인한 의사의 얼굴에 보기 드문 옅은 미소가 번졌다. 약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통제가 아주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진료실 의자에 앉아 진료 예약증을 꼭 쥐고 있던 엄마는 큰 소리로 기뻐하는 대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진료실을 나선 서영은 수납 창구로 향했다. 병원비는 여전히 비쌌지만 첫날 무인 수납기 앞에서 몸이 굳어버렸던 때와는 달랐다. 신탁계좌에서 계획된 치료비와 생활비가 지급되었고 모든 내역은 투명하게 기록되었다. 서영은 더 이상 제 통장을 노려보며 속을 태울 일도 없었고 새벽 3시까지 외주 영수증 처리에 매달려 졸음을 참을 필요도 없었다. 그 후 서영은 엄마의 신탁자금과 자신의 돈을 합쳐 분당구에 있는 엘리베이터 달린 신축 아파트 전세를 구했다. 아파트는 남향이었다. 거실이 엄청나게 넓진 않았지만 베란다에는 햇살이 넉넉히 들어왔다. 이삿날
엄마는 관악구 옛집에서 키우던 페퍼민트를 기어이 가져오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낡은 베란다에서 수년을 버텨온 그 화분은 가장자리에 금이가 있었다. 서영이 새 화분으로 갈아주자고 했지만 엄마는 식물도 제 흙을 알아보는 법이라며 일단 그냥 두자고 했다. 늙은 고양이도 함께 이사왔다. 녀석은 처음에 낯선 새 집에 적응하지 못하고 세탁기 옆구석에 숨어 반나절이나 나오지 않았다. 무릎이 안 좋은 엄마 대신 서영이 바닥에 납작 엎드려 조심스레 손을 뻗고 나직이 이름을 불렀다. 고양이는 천천히 고개를 내밀더니 서영의 손끝 냄새를 맡았다. 저 녀석도 다시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야. 이 곁에 서 있던 엄마가 말했다. 서영이 빙그레 웃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천안 쪽 소식을 아예 못 듣고 산 건 아니었다. 남편은 그 후로 선을 몇 번 봤다고 한다. 하지만 누군가 그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듣고 이유를 캐물었다. 이혼 서류에 적힌 정신적 학대, 시댁 간섭, 경제적 압박 같은 단어들은 비밀이 아니었고 상대방 집안에서는 곧바로 혼담을 물렀다. 남편은 회사에서도 말이 없어졌고 여전히 야근은 많았지만 예전처럼 툭하면 집안일을 남한테 떠넘기는 버릇은 사라졌다고 한다. 시어머니는 천안 낡은 주택에 혼자 지냈다. 매일같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처음에는 욕을 하다가 나중에는 울었고 결국엔 오늘 집에 오니? 하고 묻는 처지가 되었다. 전화가 빗발쳐도 아들은 받지 않는 날이 많았다. 시누이는 벌금을 낸 일로 오빠와 사이가 틀어졌고 오빠가 자기를 감싸주지 않았다고 원망했으며 오빠는 시누이가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탓했다. 예전엔 툭하면 한 식구라고 떠들던 사람들이 막상 결과를 책임져야 할 때가 오니 각자 남에게 탓을 돌리기 바빴다. 겨울이 지나가고 분당 아파트 베란다에도 따뜻한 볕이 들었다. 엄마의 페퍼민트 화분에서 새잎이 파릇파릇 돋아났다. 서영은 작은 진열대를 하나 사서 맨 위칸에 낡은 페퍼민트 화분을 올려놓고 그 아래칸에는 늙은 고양이가 볕을 쬐을 방석을 깔아주었다. 엄마는 화분이 너무 높아서 물주기 불편하다며 불평했다. 서영은 앞으로 물 당번은 자기가 할 테니 엄마는 화초가 잘 자라는지 검사만 하시라고 웃으며 말했다. 어느 날 저녁 무렵 서영이 퇴근하고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 현관에는 시어머니의 신발도 없었고 남편이 팽개쳐 둔 가방도 없었으며 갑자기 울려대는 신경질적인 전화벨 소리도 없었다. 부엌에서는 구수한 국냄새가 났다. 앞치마를 두른 엄마가 식탁 위에 천천히 밥그릇을 세팅하고 있었다. 엄마, 오늘 피곤하다며 서영은 얼른 신발을 벗고 다가가 그릇을 받아 들었다. 엄마가 밥그릇을 옆으로 쓱 당기며 말했다. 거창하게 차린 것도 아니고 그냥 국 좀 데웠어. 얼른 앉아. 서영은 식탁을 내려다보았다. 예전 오씨 집안의 식탁에는 항상 정해진 자리가 있었다. 시어머니가 상석에 앉고 그 옆에 남편이 앉고 시누이가 오면 시누이 애들 밥부터 퍼먹여야 했다. 서영은 항상 맨 마지막에 구석자리에 앉았다. 국은 이미 식어 있었고 숟가락을 제대로 들기도 전에 김치가 부족하다느니 국이 싱겁다느니 밥이 질다느니 하는 잔소리가 날아오곤 했다. 하지만 지금 이 작은 식탁에는 오직 두 사람의 자리뿐이었다. 엄마는 서영의 밥그릇을 베란다 쪽자리에 놓아주고 자신은 그 맞은편에 앉았다. 늙은 고양이가 베란다 방석 위로 뛰어오르며 꼬리로 페퍼민트 잎사귀를 스치자 상쾌한 박하 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식사를 마치고 엄마가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내와 서영의 손 닿는 곳에 놓아주었다. 서영아, 엄마가 자리에 앉은 후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내 병 때문에 내가... 서영은 엄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허리를 잘랐다. 그녀는 찻잔을 옆으로 밀어두고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걸어갔다. 진열대 꼭대기 칸에 있던 무거운 페퍼민트 화분을 안정적으로 안아 들었다. 엄마는 딸이 화초에 물을 주려는 줄 알고 따라 일어섰다. 서영은 화분을 베란다 바닥에 내려놓더니 수납장에서 깨끗한 새 토분을 꺼내왔다. 엄마, 오늘 분갈이 하자, 서영이 말했다. 엄마가 멈칫하며 물었다. 식물이 흙을 가린다고 하지 않았니?
흙은 그대로 쓸 거야. 서영은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작은 모종삽으로 낡은 화분 가장자리에 흙을 조심조심 파냈다. 근데 화분에 금이 너무 많이 갔어. 이대로 더 두면 뿌리가 다 드러날 거야. 가만히 지켜보던 엄마도 결국 허리를 굽히고 앉아 줄기를 살며시 잡아주었다. 낡은 화분에서 통째로 빠져나온 페퍼민트 뿌리에는 예전 흙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서영이 새 토분에 뿌리를 옮겨 담고 조심스레 새 흙을 채워 넣자 엄마가 손가락으로 화분 가장자리 흙을 꾹꾹 눌러 다졌다. 베란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늙은 고양이는 문지방에 앉아 두 사람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엄마가 불쑥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영아, 내가 살아있는 게 계속 내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서영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마지막 흙 한 줌을 야무지게 채워 넣고 분무기를 집어들어 화분을 따라 물을 흠뻑 뿌렸다. 물이 흙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며 옛 흙과 새 흙이 촉촉하게 맞닿았다. 엄마가 살아계신 거, 세상 그 무엇보다 그게 제일 중요해. 서영이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더 이상 사과하지 않았다. 두 손을 뻗어 새 화분 한쪽을 붙잡았고 서영도 반대편을 잡았다. 두 사람은 함께 페퍼민트 화분을 번쩍 들어 올려 베란다 진열대의 두 번째 칸에 놓았다.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게 엄마의 손이 닿고 서영의 눈에도 잘 띄는 자리였다. 창밖으로 분당의 밤거리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베란다 안쪽, 물기를 촉촉이 머금은 페퍼민트 잎사귀들은 단단한 새 화분 안에서 흔들림 없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엔드.